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녹화는 용쟁호투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만 가장 큰 뉴스가 서방의 전차 공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전투기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바다에 있었죠.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정상들과 전격적으로 회담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영국 가서는 이제 상당히 환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수넥 그 총리가 직접 공항까지 와서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받고 있는 장병들도 격려하는 그런 어떤 흐뭇한 광경이 자주 노출되는 그런 이제 동영상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다 보니까 좌중을 이제 웃기는, 이제 좌중의 관심을 이제 한 곳으로 싹 쓸어 모아서 갑자기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이런 재능이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그 동영상에 제가 그냥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봐도 영국 의회에서 하는 연설,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하는 연설이 굉장히 이제 재미났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전투기 공예를 달라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영국을 대통령 자격으로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선물 받은 영국의 티가 너무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이 만든 멋진 항공기에 내가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영국 국회의원들이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한국의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연설하면서 이런 좌중을 좀 즐겁게 하는, 웃기는 그런 어떤 센스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이 써주는 굉장히 몸이 건조한 이런 글들만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피치가 아니고 읽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고 별로 인상적이지 못한, 그래서 우리 뭐 뇌리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확실히 이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게 이번 전쟁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동맹국들과의 어떤 끈끈한 관계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나갈 이런 능력들, 이런 거 상당히 이제 출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숄츠 대통령하고도 숄츠 총리하고도 이제 악수를 하는데, 숄츠 총리가 지금 입장이 말이 아니죠. 베를린 선거에서도 지고 전 세계에서는 조롱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악수를 이제 힘차게 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숄츠와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그냥 당장 이제 전투기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국에서는 젤렌스키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우리에게 날개가 필요하다. 우수한 조종사들이 있다. 날개만 주면은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주력 전투기를 어떤 게 있는가? 공교롭게 영국과 독일은 같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는 전투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스는 항상 독자적입니다.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다, 이게 돋보이려는 그런 속성들이 누굴 대통령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미라주 2000이라는 거, 아마 미라주 전투기는 여러분들 군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전통이 꽤 있는, 거의 프랑스의 대표하는 기종이죠. 그래서 중동전 때 60년대 70년대 중동전 때 대활약했던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 아마 미라주 2000 같은데, 이런 전투기들을 공유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것도 전차 공유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급적이면 단일 기종으로 이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우크라이나군한테 기증을 하면은, 공유를 하면은 그걸 집중적으로 몇 사람의 그 기종에 익숙한 교관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기종이 달라버리면은 그 다음에 한 대에 수백억짜리지 않습니까? 한 대가 적군에게 노획되거나 격파당하거나 이러면은 재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투기는 전차보다도 더 어렵죠. 공유하는 문제가. 그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집단적인 하나의 제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은 우크라이나로서도 미국이 아마 F-16 같은 걸 주고 거기서 나토 회원 국가들한테 퍼지는 F-16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편대를 만들면은 그게 가장 유익한데, 그게 그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F-16은 안 주겠다고 지금 일단 발설을 했기 때문에. F-16은 사실은 그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 세계 전투기 중에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총 이게 아마 4,500기가 제조됐는데, 지금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도 25개국에서 한 3,000기 정도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 그 다음에 재원 이런 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전차 이야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전투기로 넘어가는데, 일단 순핵, 영국 총리는 이랬습니다. 전투기를 포함해서
모든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숄츠는 역시 재미없게 전투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어떤 어법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간 노라고 나인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좀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전투기 공유하는 문제에 배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서방이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전투기 공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젤렌스키 이번 방문은 상당한 외교적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제 지원을 받겠다는 확약을 받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호평가 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젤렌스키의 방문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하니까 아마 대충 아는데,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다 조율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이러이러한 전투기 공유 이야기할 텐데 어떤 식으로 반응할래라고 미리 떠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도 괜찮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 함부로 이제 동선을 갖다 노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폴란드를 거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다음 EU로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극비리에 진행된 전격적인 방문이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브라셀에 가서 EU, 지금까지는 이제 화상으로 연설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직접 가서 연설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서방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조금 노정된다 싶으면 이제 젤렌스키가 직접 바로 뛰어가서 따독거리는 뭐 이런 건 상당히 타이밍을 잘 잡는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기 전력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의문 중에 하나가, 전쟁이 발생했을 당시부터 압도적으로 공군은 유리했습니다. 러시아가 물적 질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낡은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29, 이게 이미 낡은 기종입니다만 우크라이나 공군으로 봐서는 최신 기종이 되는, 이런 어이없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이런 싸움을 1년 이상 버티면서 러시아가 제공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제 방공 시스템, 서방이 지원한 이제 대공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그 항공기들이 격추가 되니까 제공권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정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하간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제공권을 누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하간 잘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표로 띄우는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통계입니다. 이제 왼쪽이 우크라이나, 오른쪽이 러시아인데, 4개 전투기 기종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거기에 몇 대 정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가,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합계해서 우크라이나가 61대, 그 다음에 러시아가 1188대입니다. 이건 전투기 기종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대지 공격기라든가, 그 다음에 폭격기는 제외한 겁니다. 요거만 가지고도 거의 20대 1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우크라이나 그냥 잘 싸운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통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열세, 20대 1 정도로 벌어지는 이제 물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량 측면에서 20대 1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이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재빨리 전투기들을 갖다 공유해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절실하다는 건 이 통계치 하나가 웅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끝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항공기, 전투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뭐 바로 이어서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황상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마 지금 일부 뉴스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솔리다르가 함락되고 나서 바흐무트마저 붕괴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황에 대해서. 일단 영토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 주변에 조그마한 마을 들어갔다가 러시아군, 바그너 그룹들이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악하는 과정이 너무나 더디다는 것과 어마어마한 손실을 내고 있다는 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의 지연 전술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조금씩 땅을 내주면서 뒤로 후퇴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하루에 한 개 대대 5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900명,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흐무트 일대에 러시아군이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거를 반영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이제 대규모 예비군 병력들을 동원하는 거죠. 물론 그 중에 이제 어이없게 죽어가는 이제 수인들, 죄수 병력들이 아마 최전방에 아마 놓여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 죽어도 슬퍼할 사람도 없고 국가적으로 별 손실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어떤 사고발상이죠.
그래서 얘들 전세에 내어서 다 죽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싸움을 좀 하는 정규군들 중에 제대로 된 1성급 제대들이 이제 뒤를 받치면서 나아가는 막 그런 구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그 방어선에서 수비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야 이거 러시아군들 좀비 같다. 죽여도 끝도 없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라서 오히려 여러 명의 전사자들을 속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격을 계속하는 우크라이나 저격병들이나 보병들이 오히려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이거 미국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무모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병력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러시아군이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대표의 공격이라는 건 2차 대전 때도 아마 똑같았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지금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보병 기본적인 전술이 별로 변화가 없다. 이런 걸 아마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8일 조금 뒤로 돌아갑니다만 2월 8일 날 크레민나는 지금까지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레민나를 갖다가 탈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거기서 좀 밀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5km 서쪽으로 밀렸다고 했죠. 여기에 2월 8일 날 이제 최대 규모의 격전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특기할 만한 상황은 러시아군이 SF 영화에나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터미네이터라는 그런 장갑 차량이 있습니다. 제식 번호는 아마 그게 BMPT-72 이런 것 같은데요. 터미네이터인데 실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는 그 터미네이터 그 영화에 나오는 스카이넷의 장갑 차량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걸 벤치마킹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무인으로 조종되는 이 다목적 어떤 장갑 차량이 최초로 격파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걸 아마 동영상에 이제 유포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략병기 거의 뭐 러시아군이 자신있게 전략병기라고 주장했던 이 터미네이터 장갑 차량이 최초 한 대가 지금 격파됐다. 이거는 이제 한 대가 격파됐다는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에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야 저런 최신의 병기도 우리가 깨부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병기를 이 장갑 차량을 격파시킨 부대는 140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우크라이나군 140 독립정찰대대. 그러니까 6.25 때 정찰대대는 그냥 소총 정도 들고 정찰하는 부대인데 현대전의 정찰대대라는 거는 즉각 이제 적군과 조우했을 경우에 바로 격파시킬 수 있는 중화기도 이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적진 정찰이 아니고 불기조 갑자기 정찰하다가 어떤 적군과 대치했을 경우에 바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간 이건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한 어떤 전술적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크레미나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지난번에 이제 5km 정도를 밀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는데 2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군이 주도한 모든 공사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다소 전체적으로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의욕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 모든 공세를 떨쳐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러시아군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바흐무트에만 이제 집중을 했는데 이게 더 북쪽에 있는 크레미나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큰 이렇게 갈고리 이제 집 개발을 형식의 공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게 주공이고 어느 게 조공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적인 어떤 교란 행위라든가 기만 전술이라든가 하는 건 어느 군데나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어느 게 주공이다 조공이다 판단하기 전에 일단은 양군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강행 정찰 또는 이제 대규모 전투를 벌이면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파악하는 거죠. 어느 전선 어느 구역에 적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발견된다. 그럼 그쪽으로 병력을 확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모색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고, 그게 만약에 확정적으로 이제 그 발견이 된다면, 판독이 된다면은 그쪽 정부에 이제 주공의 병력을 밀어넣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현재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 상황을 볼 때 러시아군은 3개 도시를 중점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이 도시 이름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크레민나, 그 다음에 그 밑에 바흐무트,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불레다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러시아군한테 장악되었던 바흐무트 북동쪽의 솔레다르하고는 다른 도입니다. 불레다르입니다. 불레다르가 이제 쭉 이렇게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 3개 도시에서 가장 많은 전투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군이 가장 많은 병력을 쏟아붓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흐무트를 지금까지 최대 격전지로 생각했었는데 그 왼쪽 편에 있는 좌측에 있는 블레다르,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이제 크렘민나, 이게 아마 앞으로의 전황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2월 24일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군이 침공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날짜에 맞춰서 이번에는 하르키우, 그때 따내지 못한 하르키우하고 그 다음에 자포로지아가 좀 이제 위태롭죠. 왜냐하면 그 남쪽 정부하고 동쪽 정부 그 사이에 놓인 어떤 요충지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절단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장악되거나 절단내게 되면은 러시아군이 양분되기 때문에 러시아군으로서도 여기를 갖다가 좀 보충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아마도 2월 24일 날 대공세로 나온다면 하르키우 또는 자포로지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측을 옛날에는 이런 예측을 하더라도 그냥 군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걸 요즘에는 언론에 다 밝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일부러 밝혀가지고 이제 적군의 동태를 파악해 보려는 의도인지 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요즘 이 현대 매스컴 시대에 너무 많은 군사 정보들이 이렇게 막 흘러나온다는 거, 이건 제로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요 한 2, 3주부터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중계 대공세 언제 어디서 만들어질 건가 하는 게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 이제 옌스 슈톨텐베르크가 아니 이미 대공세는 시작됐다. 그래서 2월 24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 나토 사무총장의 이야기와 유사한 그런 예측이나 분석을 내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대공세 시작이라고 합시다. 대공세 시작치고는 너무 허접하다는 거죠. 과거에 2차 대전 때나 한국전이나 그다음 월남전이나 그때 어떤 어느 일방의 군대가 보인 대공세라고 하면은 대공세가 시작되면 최소한 수십 킬로는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저지선에서 뭐 이렇게 저지당했다든지 뭐 이런 게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하는 거 기껏해 하루에 몇백 미터 진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정 러시아군의 대공세라면 이거 별 볼 거 없다 라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 잽을 날리면서 그 전황에서 어떤 정부가 가장 약한가, 어디가 가장 약한 골인가를 갖다 발견하는 그런 어떤 위력 정찰 수준의 전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소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이미 러시아군의 중계 대공세가 시작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허접한 거죠. 원래 모든 대공세는 초전에 초일에 다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적진을 돌파해서 그 다음 단계 한 2, 3일 이후에 exploitation, 전과 확대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있었던 전투, 2달 전에 있었던 전투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정도가 대공세라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대공세가 시작됐다고 전제를 하고 그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공세라고 하면 일단은 지상군이 탱크로 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격이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지상군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 포격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 그래서 2월 10일 공습 기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엄청나게 많은 미사를 쏴댔는데요. 지대공 미사일 32발,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74발, 드론 공격은 29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29기가 아니고 29회에 걸쳐서 드론이 날아왔다는 거는 거의 뭐 수백 대가 날아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란제 드론 같은 게 거의 바닥에 놨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쏴대는 걸로 봐서는 혹여 지금 러시아 내에 이란의 드론을 만드는 공장이 이미 가동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억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르키우, 여기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2월 10일 날 같은 날 10차례에 걸친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자포로지아,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최대 공격이 발생했는데, 아마 이걸 보고 자포로지아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굉장히 더 질적으로 다른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습이 시작되니까 아마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는 이쪽을 아마 주공을 모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동부전선 크림민나라든가 바흐무트라 하는 거는 약간의 트릭이 아닌가, 기만 전술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도 아마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미사일이 자포로지아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언론 보도인데 1시간 내에 17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자포로지아에 하루 종일 24시간 내 공습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전체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 그 정도로 아마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익히 하는 바흐무트 얘기는 어떤가?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2월 11일입니다. 지금부터 나흘 전인데,
2월 11일 하루 동안 39회 공방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2월 3일 날 하루 동안에 23차례 공방전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39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공방전이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이제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는가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게 그 보도 매체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2월 10일 그 하루 전날 2월 10일 1일 동안 하루 동안에 러군 전사자가 무려 1,100명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 개 전차에 단위 소멸된 거로 판독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개 러시아군이 한 개 대대 5, 6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1,000명을 넘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그게 다시 800명 정도로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영토적으로는 조금씩 뒤로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전과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도네츠크의 무흐레다르 여기에 이제 최근에 한 이틀인 전인 것 같습니다. 48시간 전에 보도인데 러시아군 장갑차가 20대, 그 다음에 전차가 10대가 이제 격파가 됐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러시아군의 그 우회 공격을 이제 저지할 수 있었다. 볼레다르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꺾어 들어가는 그런 우회 기동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게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보도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요 구역, 그러니까 무흐레다르라는 요 구역에서만 러시아군이 전체 5,000명이 거의 섬멸당했다. 이러면 이제 한 개 여단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일방적인 보도이기 때문에 확실히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바흐무트에 못지않게 그 좌측에 있는 그 남서쪽에 있는 무흐레다르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러시아군의 기동 전력, 그 다음에 병사의 어떤 그 병원들의 어떤 사상자 수 이런 게 아마 지금 부지기수로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러시아군도 이제 한 가지 이제 큰 전과가 있었던 거는 바흐무트가 지난번에 말씀처럼 바흐무트를 아마 저쪽 북동쪽하고 남서쪽 쪽에서 러시아군이 에워서 하는 그런 기동을 할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북동쪽에서 지금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크라스나호라라는 지역, 거기가 러시아군에 장악당했습니다. 이틀 전에 보도가 왔습니다. 장악당했는데 역시 선봉에나 바그너 그룹이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지금 조금 김이 빠지긴 했는데 왜냐면은 수로비킨이라고 이제 그 바그너 그룹하고 굉장히 친분관계가 있던 그런 우크라이나 정부 사령관이 지금 이제 부사령관으로 격하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게 아마 바그너 그룹이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세를 과시하는 걸 갖다 저지하기 위해서 푸틴이 게라시모프를 참모총장을 우크라이나군 정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기존에 있던 수로비킨을 그 밑에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면서 푸틴과 이제 러시아 정규군이 바그너 그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일단 바그너 그룹이 선도하에 크라스나호라를 점령한 것은 이제 사실로 판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스나호나가 러시아군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북쪽 정부가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레미나에서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바흐무트 북쪽에 있는 그 크라스나호라가 점령당한 이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북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위에서 내리꽂히는 식의 전면적인 공세를 가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딱한 입장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지금 전투기나 그런 전차가 이제 공유돼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차와 전투기 이건 제일 쉽게 분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전자전의 문제인데요. 사이버 전쟁.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잘 버텨왔습니다. 초기에 2월 24일 전투 시작 개시됐을 때 이제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 상당한 수준의 이제 전자전을 개시를 했었는데 그게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허당이었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소한 그 당시로서는 사이버전에서는 러시아군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신 체계가 마비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재빨리 공습이 시작되니까 기존의 전투기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거. 그래서 공군의 어떤 그 전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사이버전의 덕택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방공망 제압, SEAD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제 미사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차 부대가 이동하든 그다음에 전투기나 폭격기가 뜨든 상대방은 이제 미사일로 요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미사일 기지를 먼저 부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했던 게 함이라는 거였습니다. HARM. 이 미사일은 뭐냐면은 적의 그 레이더 탐지기 통신 체제가 있어야 일단 그 동서남북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이더 기지를 갖다가 사진에 식별해서 박살내는 그런 어떤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피해가 크니까 레이더 기지에서 러시아군이 전력을 끄는 그런 어떤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알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미군의 어떤 그 첨단 장비로는 만약에 거기서 전파를 발신하고 있다가 껐다 하더라도 그 위치를 갖다가 역으로 추적해서 격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조금 부족한데 만약에 F-16 전투기가 공유된다면은 거기에 함 미사일을 장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정교하게 그 러시아군의 레이더 기지, 그다음에 공군 기지 같은 걸 박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뭐 뉴스 매체에는 뭐 전투기하고 전차 이야기밖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런 첨단 장비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우크라이나군이 끝없이 아마 서방과 미국에다가 그런 어떤 그 첨단 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매체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을 좀 더 강화하는 문제, 이런 거는 결국 소프트웨어 힘이 아니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힘으로 거의 지탱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곧 오늘이 2월 15일인데 조금만 지나면 2월 24일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1년을 넘어서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 군사 고문단이 한 1년이 지났으니까 전체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4단계로 나눠줬습니다. 자, 1단계는 소위 말해서 종심 방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보는 전황의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월에서 7월까지. 이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당하는 방어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종심 방어를 하면서 러군의 전력을 갖다가 이제 급격하게 소모시키는 그런 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전술을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부터 이제 대규모 반격 공세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시겠습니다만 이줌이라든가 리만이라든가 동부전선에서 막 계속 진격을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땅을 갖다가 수복하는 회복하는 그런 반격 공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주춤했죠, 그죠? 물론 이제 11월 달에 헤르손을 포기하고 러시아군이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헤르손을 간격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장면들도 아직 우리들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할 건가? 올해가 이제 3단계입니다. 올해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반격 공세를 하고 있지를 못하죠. 하려면은 최소한 전차 300대 이상의 신형 전차들이 이제 반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정도의 기동 전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년 동안의 전투를 통해서 상당한 경험도 축적했고 그 다음에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베테랑들도 확보했고 한데 무기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러시아군을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무기가 공유된 시점이 너무 늦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푸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2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아마 지금 현재 같으면은 만약에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됐다는 게 맞다면은 2월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 3월 한 달을 일단 방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작년 2월 달에 하던 종신 방어 그의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소모시키는 러시아군의 예봉을 꺾는 그런 식으로 공격적 방어 형태를 유지하다가 4월부터 아마 본격적 공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야 전투기든 전차든 공유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전선에서 제대로 된 예정된 계획된 효과를 보기 위한 전술을 전개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반격 공세는 힘들다라고 하는 게 미국 군사 고문단의 이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4월 달에 진행될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반격 공세가 성공을 이룬다면 그 다음에는 크림반도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14년에 러시아가 강탈한 크림반도를 그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그때까지는 어떤 형태의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와 협상은 어려울 거라고 아마 그렇게 미국 군사 고문단은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1년이 지나는 동안 그간의 숱하게 많은 전쟁 피로가 이쯤에서 휴전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좌파 계열에 속하는 정치인으로부터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중에 딱 하나만 뽑자면은 그 찌질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있는 지금 좌파연합 독일의 좌파연합 정부입니다. 거기 지금 외교장관은 베어복이라고 여성 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녹색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숄츠와 유사하게 굉장히 이제 그 소극적인 그런 발언들을 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 전황에 딱 맞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명령된 평화는 진정한 정의의 평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자국이 절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향해서 싸움 그만해라.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에너지 문제도 있고 식량 위기도 있으니까 그냥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 휴전으로 가자라고 그런 강요된 명령된 그런 평화는 결코 정의의 평화가 아니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이 사람이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의 한 이야기는 사실 전 세계가 그렇게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주 민감한 이런 형국에 이런 전황에서 좌파 계열의 독일 외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건 아마 상당히 우크라이나로서는 고무적인 그래서 독일에서도 지금 좌파 연합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을 대하는 이 전쟁을 평가하는 이 전쟁을 어떻게 성격 지을 건가 하는 데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일단 외교장관이 대외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방송 이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